꿈꾸는 교육공동체 입학 설명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전에 대안학교는 학교가 어렵거나 적응하기 힘든 친구들이 다니는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다르게 교육시키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보내는 곳이 대안학교입니다. 아마 부모님들도 여러 가지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저에게 두 자녀가 있는데 모두 대안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아이들 대안학교 보낼 때 사람들이 저에게 두 가지 질문을 했죠. 첫 번째는 아이들을 왜 온실에서 키우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익숙하고 편안한 기독교 문화 배경 가운데서 아이들을 너무 연약하게 키우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럼 이 아이들이 졸업하고 나면 어떻게 세상에서 적응하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연약하게 큰 아이들이 졸업해서 이 험하고 강한 세상을 어떻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던 거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이 아이들이 그렇게 약하기만 할까요? 이 아이들이 그렇게 사회에서 적응을 못하는 아이들일까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닙니다. 왜 그렇지 않을까? 그 이유를 입학 설명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너무나 멋진 공동체, 꿈꾸는 교육 공동체 입학 설명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꿈꾸는 교육 공동체를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꿈꾸는 교육 공동체 교장 이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로 꿈꾸는 교육 공동체 5번째 입학 설명회입니다. 어려운 걸음 또 여기까지 와주신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으시죠. 그리고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고 싶으실 겁니다. 이 중에 돈이 많으신 분이 있으면 돈도 물려주시고요. 그런데 저희가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거 이상으로 무언가를 물려주시고 싶으신 부모님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줄 것인가, 특별히 교육을 통해서 어떤 유산을 물려주고 싶으신 것일까 많이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가 물려주고 싶은 것, 우리 부모님들께서 내 자녀가 이랬으면 좋겠다, 나도 이렇게 자라왔고 그래서 그걸 물려주고 싶으니까 라고 생각하실 텐데 문제는 세상이 너무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맞을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남겨주고 싶은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인지 알려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이 어떤 것인지 저희도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 것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이자 작가인 유발 하라리가 미래 세계를 이야기를 할 때 낯선 것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계속 낯선 것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 누구도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적인 변화로 AI가 우리의 사회에 깊숙이 들어왔죠. 아마 모두들 AI 챗봇을 써보셨을 겁니다. AI의 챗봇이 참 똑똑하잖아요. 지금까지 저희가 살아왔었던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는 것들은 모두가 지금 과거에 있었던 데이터나 현재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현상을 이해하고 또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었어요. 아마 생각해 보시면 우리 부모님들께서 회사에서 작성하시는 보고서가 다 이 내용이고요. 또 혹시 이 중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셨던 분이 있어서 석사, 박사를 하셨다면 논문을 쓰는 일이 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능력을 키우는 것이 교육의 핵심이었어요. 메모라이징, 외우고 암기하고 애널라이징, 분석하고 그리고 데이터 프로세싱, 이러한 자료들을 처리하고 수집하는 것, 이러한 능력들을 배우는 것이 저희 교육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더 이상 저희들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벌써 1, 2년 된 것 같은데 대학 교수로 있는 제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유료 버전으로 챗GPT를 쓰고 있는데 자기 그 연구실에 들어오는 웬만한 대학
대학원생 1, 2학년 정도의 수준은 이 친구가 다 한다고. 대학원생이 되려면은 한 중학교 때부터만 계산을 해도 열심히 달려도 10년 또는 그 이상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도 단돈 3만 원이면 그런 사람 한 명을 고용하는 것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벌써 1, 2년 전 이야기니까 지금은 아마도 그거보다 더 많은 발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나? 이런 역량을 가지고 정말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잠깐 옆에 두고, 또 다른 변화가 있습니다. 저희의 사회 환경도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요.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조너선 하이트라는 사람이 쓴 나쁜 교육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요, 대단한 비진실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고대의 지혜와 배치되는 것, 동시에 이 현대 사회의 심리학의 연구 결과들이 이야기하는 것과도 배치되는 것, 고대의 지혜와도 현대 연구 결과도 배치되는데 동시에 개인이나 이 공동체에 큰 해악을 끼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대단한 비진실, Great Untruth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 번째는 유약함의 비진실입니다. 인류는 옛날부터 우리를 죽이지만 않는다면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지혜롭게 만든다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대가 얘기하고 있는 건 힘든 것은 나쁜 것이다, 힘든 것은 우리를 연약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비진실은 감정적 추론의 비진실입니다. 이건 뭐냐면 너가 생각하고 있는 거, 네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게 맞아, 그게 뭐든 맞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포스트 모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저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고대의 진실, 지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현대 심리학들이 이 감정적 추론은 인지 왜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절대 저희의 감정과 느낌과 생각이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저희는 항상 인지하고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현대의 가르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대 그들의 비진실입니다. 이건 뭐냐면 세상이 선과 악의 대결 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어떤 걸 악으로 보냐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악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대립하게 되고, 저희가 늘 옆에 끼고 살아가는 SNS가 이 생각을 깊숙이 더 심화시키고 있잖아요. 저희 알고리즘에 의해서 저희는 늘 보던 것만 보게 되니까 나랑 다른 사람이 악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이러한 사회의 변화 속에서 그럼 어떤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서로를 잠재적인 위협으로 여긴,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너그럽지 않은 사회, 그래서 더 편협하고 분열되는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사회가 가지고 있는 키워드가 결국 혐오이고 또 파편화되어 있는 사회이고 그리고 단절되어 있는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회가 변화하고 있다 보니까 변화되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또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들도 달라지는 거죠. 이전에가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한 역량이었다고 하면 앞으로는 미래를 창조하는 역량이 더 중요한 사회가 되어간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렇게 혐오와 파편화와 단절이 되어 있는 사회 속에서 더욱더 중요해지는 것은 사회 정서적인 역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부터 중요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이런 사회 속에서 더욱더 중요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래 창조 역량이 그러면은 뭐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세 가지가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미래를 만들어야 되는지 그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상상만 해서 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상상을 계획하고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행동하고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또 그런 변화는 혼자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미래 창조 역량을 가진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회 정서적인 역량은 그럼 어떤 역량이냐? 조벽 교수께서 인성이 실력이다라는 책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세 가지의 조율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조율 능력,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 두 번째, 관계 조율 능력, 타인과의 관계를 잘 매니지할 수 있는 능력. 이걸 넘어서 마지막으로 공익 조율 능력은 나보다 더 큰 사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기여하고자 하는 능력. 이 세 가지를 갖췄을 때 사회 정서적 역량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결국에는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가져야 될 역량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가운데 지식과 관련된 이야기, 기술과 관련된 이야기는 있지 않습니다. 결국엔 태도와 품성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태도와 품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저희가 또 하게 되는데, 저희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러한 품성과 태도를 길러주는 교육이 성경을 기반으로 한 기독교 대한 교육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사실 저희의 공교육 시스템이나 또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 기관조차도 중세의 수도원이나 교회로부터 출발됐다는 걸 생각하면 사실은 이것은 교육의 원안으로 돌아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 꿈꾸는 교육 공동체는 성경을 기반으로 한 기독교의 전통 교육에 뿌리를 두고 세워진 학교입니다. 저희 꿈꾸는 교육 공동체에 대해서 그러면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학교의 이름은 꿈꾸는 교육 공동체입니다. 이 이름을 가지고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하나님 나라를 꿈꿉니다. 저희의 비전이 담겨 있는데, 학교로서의 저희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를 다음 세대의 유산으로 남기는 학교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뭐 대부분의 분들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뭐 이게 너무 과한 표현 아닌가, 이렇게까지 뭐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일반 교육기관도 크게 다르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읽으셨죠? 우리가 다 아는 그런 세계적인 대학교들이고, 여기에 적혀져 있는 내용은 다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학교들이 뽑고자 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를 원합니다 라는 인재상에 대해서 적어놓은 글이에요. 그래서 역시 다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이야기들이 공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학업적 성취 능력을 가진 사람, 그리고 리더십을 가진 사람, 창의성을 가진 사람, 다 저희 예상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 또 모두가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학교에, 우리 동문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자냐라는 것을 보고, 더 나아가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가진 자냐라는 게 이 학교들이 사람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들입니다. 더 나은 세상과 사회가 저희는 하나님 나라와 같은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보다 더 나은 세상을 다음 세대의 유산으로 남기는 데 기여하는 교육기관이 되고 싶은 것이 저희 학교가 가지고 있는 비전입니다. 이러한 비전을 그러면 어떻게 교육 안에서 풀어낼 것인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저희 학교가 가지고 있는 교육 신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교육 신념은 4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한 가지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존재는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교육 신념입니다. 사과나무에 가서 포도를 달라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포도나무에 가면 포도를 원할 것이고,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얻을 것입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겠죠. 저희의 아이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모두가 마찬가지죠. 우리 나무에 맞는 인생의 열매가 저희의 삶을 통해서 맺혀진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나의 자녀는 어떤 존재란 말인가? 어떤 나무인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여기에 두 번째 저희의 교육 신념이 있습니다. 꿈꾸는 교육 공동체가 가진 인간에 대한 신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라는 것이 저희 교육이 가지고 있는 신념입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다 이 신념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뭘지 저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뭔지 몰라도 좋은 것이고, 우리 요즘의 말로 한다면 탁월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할 때 이 하나님의 형상은 세 가지로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다스리는 자이고 나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자, 나와 사랑과 세상을 사랑하는 자, 세 번째로 존귀한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여기까지는 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을 놓고 보면 우리 자녀는 몰라서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이 있으실 수도 있겠어요. 뭐 저만 제 자신을 봐도 제가 막 100% 만족하냐 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제 안에 있는 좋지 않은 모습들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의 형상이야?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저희의 세 번째 교육 신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해 가리워져 있다. 우리의 자녀들의 안에는 지금도 그렇게 이상하게 보여도 그 안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의 믿음입니다. 다만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죄 때문이다. 죄라고 하면 이게 너무 어렵기도 하고 추상적이기도 하고, 이걸 조금 더 저희가 다르게 표현하는 학교에서의 표현은 죄의 습관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습관이라는 것을 붙인 이유는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서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없이 혼자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사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중에 만들어진 것이 죄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극복을 잘 하게 되면 우리의 장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하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동안은 이것이 저희의 삶을 망치죠. 반복되기 때문에 죄의 습관이라고 부르는 동시에 또 하나는 사실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이라는 겁니다.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되어 있는 우리랑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습관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예전의 모습, 습관이 그대로 남아서 내 가운데 남아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도 하기 위해서 죄의 습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죄의 습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를 예로 들면 그런 거예요. 저는 이렇게 잘 보이고 싶어요. 멋진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요. 그리고 그래서 잘 못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 앞에서 잘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내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지기 전에는 잘 보여주지 않고,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그래요.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제 마음을 다 열어서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저랑 막 5년 이상 막 이렇게 사귀고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가 많았어요. 나는 너를 모르겠어. 나는 너에게 나를 다 열어줬는데 너는 왜 나한테 아무런 얘기도 해주지 않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뭐 개인적으로나 관계에서만 그랬냐 하면은 그 모습이 제가 나중에 직장에 가서 일을 할 때 똑같이 드러나더라고요. 일이 다 준비되기 전까지는 보여주지 않아요. 저는 조금 더 하면 더 잘 될 것 같아. 생각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어. 머뭇머뭇하는 동안에 옆에 있는 다른 동료가 뭐 팀장님 이런 거 하면 어떨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미 제가 다 생각했던 것이고 제 생각보다 못한 것 같지만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럼 자네가 맡아서 좀 해봐. 이렇게 되면 저에게 주어질 수 있었던 기회는 날아가는 거죠. 죄의 습관은 저희한테 이런 영향을 줍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도 아마 가지고 계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습관은 다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습관이란 것이 우리 자녀가 가지고 있는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교육 신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교육 신념은 뭐냐면, 이 죄의 습관을 제거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된다라는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네 번째 교육 신념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 교육을 막 계속 하다가 보면 저희 학교에 와서 가르쳐 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제가 막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들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여기 저희 학교 학생들이 앉아 있는데 괜찮은 친구들이에요. 요즘 중고등학생들 잡지 않게 나중에 혹시라도 얘기해 보시면 알겠지만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쌩글쌩글 웃으면서 이야기할 거고요. 눈을 마주치면서 대답도 잘 하고요. 이렇게 흔히 보이는 중2병 같은 친구들이 많이 없습니다. 굉장히 건강하고 좋은 친구들인데, 그런데 저희 학교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계속 너 이거 고쳐야 되는데, 이거 죄의 습관인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계속 들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옆에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아니 잘못하는 거를 잘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니 잘하는 거를 잘하게 해야지, 그게 더 효율적인 거 아니냐, 왜 잘못하는 거 가지고 붙잡아서 이 착한 아이들을 이렇게 괴롭게 만드느냐. 맞잖아요. 맞잖아요. 저도 사실 아이들에게 계속 이 죄의 습관 이야기를 하면서도 계속 고민을 안고 지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제 안에서 좀 문제가 풀렸어요.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던 그분 이야기 맞습니다. 100% 동의하고요. 그 이야기가 맞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교육도 맞아요. 이 서로 다른 이야기가 어떻게 같이 섞일 수 있느냐. 제가 찾았던 건 이런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능성 또는 성공의 가능성을 능력과 재능과 태도의 곱셈이라는 함수로 표현을 해보면, 능력과 재능은 예를 들어 1점부터 100점까지가 있다. 그러면 어떤 친구는 3점짜리고 어떤 친구는 12점짜리고, 처음은 이런데 100점에 다다르는 속도도 다 달라요. 어떤 친구는 운동을 하면 너무너무 잘해. 근데 어떤 친구는 또 음악을 되게 잘해. 근데 어떤 친구는 음악도 체육도 못하지만 공부를 너무 잘해. 뭐 이런 아이들마다 가지고 있는 재능도 능력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저에게 이야기해 주신 분 이야기가 100% 맞습니다. 더 빠르게 재능과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잘하는 거에 집중하는 거 맞아요. 그러면 이 곱셈의 숫자가 더 빠르게 올라가겠죠. 그런데 문제는 태도입니다. 태도는 스케일이 다릅니다. 1에서 100이 아니라 이것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는 숫자이다. 부모님들 이미 사회생활을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경험하셨잖아요. 제 아무리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도 인성 별로면 아웃. 내 인생에서 아웃. 물론 그 사람이 힘이 있으면 조금 빌붙어 있는 듯 하지만 어느 순간 휘청이면 아웃. 언제든 준비하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성공과 말년에 가서의 행복은 결국 저 태도에서 결정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재능과 능력과 달리 태도의 부분은, 저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취약성이다. 그래서 그 취약성이 저희의 교육 신념 안에서는 죄의 습관이라고 표현이 되는 것이고, 그 죄의 습관을 제거할 때 참된 하나님 형상이 드러난다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교육 신념 위에서 존재에 초점을 맞춘 교육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는 존재 교육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 교육이 가지고 있는 목표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원형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우리 자녀들 가운데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그 탁월함이 잘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교육의 목표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바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만들어가는 그 꿈의 동역자가 세워지게 하는 것. 그게 저희 존재 교육이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들어오시다가 보셨을 수도 있는데, 진짜 나와의 만남, 성공보다 더 큰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저희의 슬로건은 이 교육 목표가 담겨 있습니다. 진짜 나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하고요. 성공보다 더 큰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공보다 더 큰, 성공이 시시해 보일 정도로 훨씬 더 큰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행복한 다음 세대를 만드는 것, 꿈꾸는 교육 공동체가 추구하는 교육입니다. 이 존재 교육이 저희 학교 안에서 교육 과정으로 풀어질 때는 어떻게 풀어지느냐? 네, 이 부분도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길게 설명을 제가 했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 이제 부모님들의 피드백을 들어보니까 지루하다라고 이제 이렇게 저한테 얘기는 안 해주셨지만 제 느낌이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더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제 다음 세션에서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사진이나 이런 걸 가지고서 좀 더 이야기를 더 많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학교에서 이 교육 과정은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정체성 교육입니다. 저희 교육이 존재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존재의 변화가 시작되는 출발점인 정체성, 이 정체성의 변화를 추구하는 교육들이 학교 안에 수업과 여러 가지 활동으로 있습니다. 정체성의 변화를 주려면 어떤 것들이 변화돼야 되느냐? 첫 번째는 신념이고요.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 두 번째는 세계관, 세상과 나와 이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세계관. 마지막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갈망, 무엇을 지향하고 있으며 무엇이 나를 움직이는 동력인가라는 이 갈망, 3가지가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조금씩 다른 신념과 세계관과 갈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각자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 모든 것에 영향을 주는 각자만이 가지고 있는 경험들. 그래서 새로운 경험이 필요합니다. 저런 것이 바뀌려고 하면. 하나하나는 보면 신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신념을 만든다고 해요. 우리나라 같으면 예를 들어 단군 신화가 있고요. 또 우리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 속에서 저희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믿음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념을 바꾸려면 새로운 이야기가 필요하고 저희는 그 새로운 이야기가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 성경 수업과 또 말씀 묵상, 채플, 또 여러 가지 종교 활동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이야기가 들어가는 데 있어서 크게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저희 꿈꾸는 교육 공동체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미디어 훈련입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 학교에 들어오려는 많은 학생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돼요. 일단 학교에 입학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핸드폰을 해지를 해야 됩니다. 잠시 정지도 아니고 잠깐 학교 올 때만 두고 오는 것도 아니고 해지를 해야 돼요. 사실 이게 나이가 많을수록 예를 들어서 중2, 중3 때 들어온 친구들은 이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죠.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인맥과 거기서의 나의 지위가 있는데 이걸 다 포기하라는 얘기랑 같거든요. 작지만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친구들 사이에서 자기의 모습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인정을 해야죠. 근데 저희도 알지만 이것이 새로운 이야기가 들어가는데 방해가 되고 이 미디어 속에서 전해지는 이야기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핸드폰을 얼마나 봅니까? 네, 각 가정마다 다르실 텐데 어떤 조사에 의하면 적게는 한 5시간 정도 중고등학생들이, 그리고 많게 조사되는 데는 8시간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빠르게 늘고 있고요. 도대체 8시간을 한다고 하면 도대체 언제 잠을 자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부모님, 자녀들과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세요? 저는 여기 앉아 계신 부모님들께서 정말 좋은 부모님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자녀들과 대화하시는 시간이 얼마나 되실까요? 1시간 정도면 꽤 많은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자녀들은 지금 다른 사람이랑 5시간, 6시간, 8시간 하루 종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거기에 다행히 좋은 이야기들이 많으면 너무너무 좋지만 많은 이야기들이 섞여 있고 부모님보다 훨씬 아직 취약한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무 힘든 일인 거 알지만 미디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계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보고 듣는 견문과 새로운 지식들로 인해서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는 세계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수업들을 하고 있고 또 비전 트립이나 농촌 봉사활동이나 그래서 새로운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망인데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갈망, 저희가 생각하는 존재라고 하긴 하지만 우리 데카르트 선생님의 이야기에 의해서
생각하는 대로 사시나요? 네, 저는 안 되더라고요. 저는 생각하는 존재가 아닌가 봐요. 저는 생각과 달리 제 마음속에서 깊은 곳에서 갈망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 갈망이 굉장히 중요한데, 무엇을 사랑하느냐, 무엇을 추구하느냐 중요한데, 저 갈망이 만들어지는 것은 반복되는 행동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결국 저희가 매일매일 하는 습관들,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쇼핑몰에 가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소비주의나 이런 것에, 자본주의에 끌려가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학교 안에서 습관 훈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생활과 관련된 거, 학습과 관련된 거, 또 신앙 습관 여러 가지, 또 킹핀 훈련이라고 하는 건 우리 각자 자녀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죄의 습관들, 가장 큰 것들, 정말 대목같이 박혀 있어서 얘가 앞으로 못 나가게 막는 것, 이것을 뽑아내는 작업을 학교를 다니는 중에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 신념을 바꾸는 데 있어서 미디어 훈련이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나쁜 이야기를 막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 습관에 있어서 나쁜 습관을 막는 것은 또 하나는 징계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규정을 어기거나 어떤 죄의 습관이 너무나 크게 드러날 때 징계를 받게 됩니다. 예. 요즘 많은 학교에서 이 징계를 크게 하지 않는 편인데, 저희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이 징계를 통해서 자기의 죄의 습관을 멀리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지식 교육이에요. 이 지식 교육은 저희 모두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이기 때문에 사회의 일원으로서 배워야 될 지식을 배우는 저희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교과목 수업들이고요. 저희 학교에서는 그냥 이것을 그 각 교과가 가지고 있는 목적대로 조금 분류를 다르게 할 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창조하는 능력을 키우는 생각의 도구,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과목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자연과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이해하는 창조 세계의 이해, 그리고 우리의 신체와 정서를 건강하게 하는 미술, 체육, 음악과 같은 수업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대부분 많은 수업들이 우리 공교육에서 만들어 놓은 우리 교육 과정을 사용하고 있어요.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많은 분들의 고민이 담겨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교과에서 공교육의 교육 과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학교에서 지식 교육이 조금 다르게 포지셔닝이 되어 있는 것은, 지식 교육이 존재를 드러내고 훈련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다 해보셔서 알겠지만 공부는 하기가 그렇게 즐겁지 않습니다. 힘들죠. 힘들다 보니까 저희가 힘든 상황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저희 안에 있는 취약함이고 안 좋은 습관들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시키면 저희 아이들의 죄의 습관이 그냥 바로 드러납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도구로서 지식 교육을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건 저희는 대안학교이긴 하지만 아이들이 그냥 맨날 놀게 그냥 이렇게 두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과제도 많이 주시고 꽤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아이들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그것을 고쳐가는 과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소명 교육입니다. 비전을 찾아가는 것, 그리고 학교에 나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현대적 지식들을 가르쳐주는 수업인데,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여기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저희의 교육 문화예요. 아이들과 함께 5년, 4년 이렇게 같이 지내다 보니까 저희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문화가 있는데, 이제 그걸 이제 ABC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먼저는 학생과 교사 간의 이야기인데 동행 교육이에요. 저희 교육 공동체에서 교사는 그냥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교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예를 들어서 아까 징계 얘기했는데 징계를 해서 막 필사를 쓰면 선생님이 옆에서 같이 쓰기도 하고 같이 통독을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가끔 체력 단련을 받는 징계도 있는데 선생님이 같이 엎드려 뻗쳐하고 팔굽혀펴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삶을 나눠가면서 신앙과 태도, 또 삶을 같이 걸어가는 라이프 코치로서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게 저희 교육 공동체의 특징 중에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각자가 해야 되는 것들인데 손끝 교육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손으로 직접 하지 않은 것은 살아있는 지식이 아니다, 배움이 아니다. 내가 할 수 있죠. 얼마든지 설거지 하는 거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하는 거 봤는데, 하지만 막상 하라고 하면 잘 하기 힘듭니다. 해보지 않으면. 그래서 저희
학교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 몸을 움직여 사는 것들이 많은데 점심을 먹고 나면 자신의 식판을 스스로 설거지를 열심히 하고요. 자기가 먹고 나온 책상을 행주실에서 치우고, 그다음에 하루가 끝나고 나면 자기가 썼던 교실을 청소하고, 어쩔 땐 음식물 쓰레기도 버리고 분리수거하고, 이런 일들을 자신의 몸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 교육입니다. 학생과 학생 간의 교육이죠. 경쟁하고 이겨서 각자 도생해라가 이 사회의 메시지라고 한다면, 다른 방법도 있다는 것을 학교 안에서 배우게 됩니다. 함께 아파할 수도 있고, 함께 꿈꿀 수 있고,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저희 안에서 누가 방학 숙제를 다 못 끝내오면 그 반 전체가 무언가의 징계를 받는 이런 공동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 저희 학교 안에 매우 만연합니다. 네, 그렇게 함께 커가는 것을 가르치는 것, 이런 ABC 교육이 저희 안에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의 교육 목표에서부터 신념과 교육 과정, 또 문화까지 이렇게 함께 보셨는데, 저희 존재 교육이 추구하는 지향점은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다시 인식하는 것,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 내가 발견한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 역량을 키워가는 것, 품성을 함양하는 것. 제가 역량이라고 말씀해놓고 품성이라고 얘기해서 이게 어떻게 연결되지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애덤 그란트라는 사람이 쓴 히든 포텐셜이라는 책을 보면요, 거기에서 품성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품성은 우리가 타고난 성격이랑은 달라서 이건 후천적인 것이고, 우리가 후천적으로 얻게 된 가치가 반영이 돼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풀어내게 하는 되게 실천적이고 의지적인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쓰고 있는 표현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어떤 되게 어려운 일인데 대단한 일을 해냈다, 이런 사람에게 저희 나라에서는 의지의 한국인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 의지가 품성입니다. 이건 타고나는 것이 아니고,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해내게 만드는 능력, 이것은 능력입니다. 자기 절제하는 것도 능력이고요, 결단하는 것도 능력이고요, 이런 것들이 품성이라고 이야기되는 능력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품성을 키우는 것이 저희 존재 교육이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렇게 변화해 가는 사회 속에서 새로운 역량이 필요한데, 이 역량,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태도의 문제이다. 저희 존재 교육은 이 태도를 건드리는 교육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 공동체에서 함께 지내고 키워지는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 영성이 골방에 처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행동할 수 있는 행동하는 영성을 가지고, 학교 교실에서 배웠던 그 지식들이 그냥 책상 위에 있고 남을 판단하고 스스로 잘난 체 하는 데 쓰여지는 게 아니라 내 손으로 만들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사용하는 창조적인 지성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면서 누릴 수 있는 함께하는 인성을 품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가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자라가고 있습니다. 이 앞자들을 따서 저희 학교의 인재상을 코드 에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꿈꾸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오늘의 삶에서 살아가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에이스가 되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저희 학교입니다. 괜찮지 않나요? 네. 근데 그렇다고 섣불리 저희 학교에 등록하겠다라고 생각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저희가 저희 학교의 이름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해서 마지막 남아있는 것이 공동체라는 겁니다. 저희가 학교라는 이름 대신 계속해서 교육 공동체라는 이 긴 이름을 자꾸 유지를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멋진 학교 이름을 못 찾아서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철학 때문이기도 합니다. 누가 교육을 할 것인가? 교육의 주체가 누구인가? 교육은 누가 받아야 하는 것인가? 다른 말로 하면 누가 에이스를 만들어낼 것인가? 그리고 누가 에이스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교육을 하는 주체는 학생과 교사만이 아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좋은 학교를 열심히 찾으세요. 찾아가지고 아이를 보낸 다음에 할 일을 다 하신 듯이 그냥 본인의 일만 하세요.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지식은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하고자 하는 태도와 품성과 존재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죄의 습관, 그게 어디서 왔겠습니까? 저에게서, 부모에게서 흘러간 거거든요. 부모가 안 바뀐다. 그러면 아이가 학교에서 열심히 자신과의 싸움을 하다가 집에 가면 다시 도돌이표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아마 저희 그 뒤에 저희 재학생 부모님들도 앉아 계신데 증인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안 바뀌면 잘 안 바뀌고요. 반대로 부모님이 요만큼 움직여 주시면 아이들은 한 10걸음 달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함께 나도 교육을 받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해요. 그 각오가 필요하고요. 그 아이를 그렇게 존재 교육 또는 더 잘 가르치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하려면 부모가 배우지 않고는 안 됩니다. 저희도 이런 교육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함께 교육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각오가 필요합니다. 각오가 필요하다고 하고 알아서 잘 하시라고 하면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육 공동체에는 부모님들이 받는 교육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아무렇게나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대표 목사님이신 고용 목사님께서 커리큘럼을 몇 년, 5년, 6년에 걸친 커리큘럼을 짜 놓고 계시고요. 이 커리큘럼에 따라서 부모님들과 가장 이제 핵심은 사실 어머님들이고 저희 아버님들도 한 달에 한 번씩 또 매 학기 초 한 달 동안 매주 같이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교육을 받습니다. 이거는 들어오시기로 결심하신 부모님들께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질 거고 아마 이런 교육을 밖에서 받으시려면 제가 모르긴 몰라도 한 수백만 원 드실 거예요. 더 드실 수도 있어요. 좋은 교육이고 이렇게 함께 갈 때 우리 자녀가 변하고요. 그리고 우리 가정도 변하게 됩니다. 네, 좀 어렵죠.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들은 다 드린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진짜 나를 만나고 또 성공이 시시해 보일 정도로 큰 하나님의 꿈, 더 큰 이야기를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부모님들 또 학생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걸어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